우리 오전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열광을 했어요. 지금은 공산주의가 나쁜 거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쿠바, 중국, 북한. 쿠바도 정통 공산주의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미국하고 국교를 열어서 미국 관광객들이 뿌리는 달러로 관광 수입으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나라. 그나마 요즘 또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북한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라기보다도 사이비 광신도 집단에 가깝죠. 공산주의 창시자는 마르크스인데 북한에서는 마르크스식 책 가지고 있다가는 잡혀갑니다. 마르크스 책 읽었다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체사상, 김일성 종교, 이 사이비 유사 집단이 됐고요. 중국 공산주의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자본주의랑 많이 결합을 했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약해졌는데 유독 한국만 지금 거꾸로 공산주의가 강해지는 흐름으로 역사를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공산주의라고 몇 개 안 남았는데요. 한때는 100개가 넘는 나라,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이룰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그 책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말만 들으면 기가 막히게 멋있죠.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 차별이 없는 세상, 아름다운 지상낙원, 그 세계 공산하고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이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눔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공산주의자들의 아름다운 말에 전 세계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그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그해 레닌이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러시아 및 동양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선언. 그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 빛은 동방에서, 공산주의의 빛은 동방에서 밝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공산주의의 빛은 동쪽에서부터 찬란하게 비춰올 것이다. 1917년 혁명을 할 때부터요, 레닌은 세계 공산화를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동쪽을 지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러시아, 소련에서 동쪽이 어디죠? 소련의 동쪽은 중국, 일본, 조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련이 집중 투자했던 나라가 조선이죠. 그게 조선 공산화를 위한 노력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1917년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때부터 레닌은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를 차지해야 된다. 이거는 레닌 이전에요, 그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 때부터 한반도는 러시아 사람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일본하고 전쟁했죠. 그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는 바람에 제정 러시아가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한반도는요, 이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공산주의자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한이 맺힌 땅입니다. 옛날 제정 러시아의 사관학교 교과서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지명이 하나 나왔어요. 진해라는 항구 이름이 제정 러시아 그 사관학교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진해항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서 해군 훈련시켜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대마도에서 물리쳤죠. 그게 럴 전쟁이고, 그것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컸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자기 나라 멸망하게 만든 한반도, 진해라는 항구, 이걸 러시아 사람들 잊지를 못해요. 레닌도 공산주의자였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가 세계 공산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진해항, 따뜻한 남쪽 바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항구를 가진 한반도를 차지해야 된다. 이건 세계 공산화의 대전략입니다. 1917년 때부터요, 러시아가 이 소련이, 레닌이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1920년 상해 임시정부에 황금을 가득 실은 마차 세대가 도착해요. 마차 세대에다가 황금을 가득 실어가지고 한국 공산당 자금으로 제공합니다. 훈련된 공산주의자들, 모스크바에서 제대로 공부한 뛰어난 공산주의자들을 상해에 딱 파견해갔고요. 그 당시 임시정부였으니까 조선의 청년들이 독립운동하려고 상해에 갔습니다. 낯설고 물선 외국 땅에 가면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지 모르죠. 외국 땅 처음 갔으니까요. 공산주의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조선에서 청년이 오면 숙소도 알아봐주고, 집도 구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상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딱 정착이 끝나면 동시에 공산주의자로 완료되는 거예요. 이삿짐 날라주고, 집 얻어주고, 음식 대접해주고, 사람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은근히 공산주의를 가르쳐서 독립운동하러 갔던 청년들이요, 상해 마차 세대를 가득 채운 황금, 그 돈을 받은 숙련된 공산주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부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가는 족족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원래는 누가 봐도 공산화될 나라입니다. 1920년에 벌써 그 공산화 작업이 상해에서부터 활발히 일어났어요. 그 상해에서 훈련된 공산주의자들이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들어오면서 1925년 4월 17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정당을 만들어요. 조선시대는 정당이 아니라 붕당이라 그랬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당파 싸움하는 정당은 붕당이라 그랬고요. 근대적인 의미의 정당, 정강 정책을 갖추고 규칙을 갖추고 정치적 결사체, 근대적 의미의 정당이 1925년 최초로 만들어지는데, 그 정당의 이름은 조선공산당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이 공산당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조선공산당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조선공산당 창립대회를 한 곳은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산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나서 이북은 기독교가 강했어요. 이남은 공산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창당대회가 열리고요. 그때 그 조선공산당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 나중에 남로당 총책이 되는 박헌영. 이 사람이 그 당시 20대 젊은이였는데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는지요. 조선 청년 가운데 제일 우수한 청년 19명을 뽑아서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19명 가운데는 나중에 정계의 거물이 되는 조봉암, 들어보셨죠? 처형당하신 분. 나중에 공산주의 있다가 전향했습니다만, 그 조봉암이 박헌영이 1925년에 최초로 모스크바로 유학 보낸 19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1925년이면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10명 가운데 9명은 글자도 못 읽는데, 그때 벌써 19명의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공산주의의 수도 모스크바에 혁명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 그 당시 국민 수준에 비하면 아주 월등한 탁월한 공산주의자들, 국민들 10명 가운데 9명이 글자도 못 읽는데, 딴 나라 간 것도 아니고 모스크바에 가서 혁명 일어난 지 10년도 안 된 공산주의가 막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모스크바에 가서 유학을 했으니 얼마나 뛰어난 공산주의 엘리트 지도자들이 됐겠어요.
그게 1925년이니까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봐도 공산주의가 한국을 차지하는 건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일 잘 때려잡았던 경찰이 있습니다. 아주 지독하기로 유명한 일본 경찰. 3.1운동 때도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게 진압했어요. 하여간 일본 사람들이 좀 지독한 게 있죠. 뭐 하나면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일본의 기계, 지금 우리 한국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일본의 뭐 카메라, 이런 전자기술 이런 거 아주 세계 1등이었죠. 최근엔 뭐 한국이 일본 이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집요함 이걸 가지고 일본 경찰이 조선 땅에서 번져나가던 공산당을 일망타진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25년에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일본 경찰이 하여간 집요하게 추적을 해갖고 1926년 조선공산당 최고 지도자였던 박헌영이를 체포합니다. 그 26년 그 옛날 찍은 사진이고요. 박헌영을 딱 체포해서 조선공산당을 다 쓸어버렸는데 웬일인지 일본 경찰이 불과 1년 만에 1927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 신문 있죠. 박헌영을 풀어줘요. 보석 추록합니다. 보석이라는 거는 병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박헌영이 감옥 가서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일본 경찰이 공산주의자 박헌영을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너무 고문을 심하게 받으니까 박헌영이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이 이상해져요. 손을 수갑으로 채워놨는데 이 손을 벽에다가 때립니다. 그러니 손목에 살가죽이 벗겨져가지고 아주 쓰라리고 끔찍해지겠죠. 야, 요 놈이 미친 척 연극을 해가지고 정신병자 판정받아서 보석 추록하려고 그러구나. 우리가 너한테 안 속는다. 일본 경찰이 안 속고요. 고문을 더 세게 했어요. 정신이 더 이상해져가지고요. 감옥에서 화장실을 안 가고 대변을 싼 다음에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있어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야, 요 빨갱이가 연극 제대로 하네. 절대 안 속는다, 요 놈아. 고문을 더 세게 했더니요. 아니, 박헌영이가 그 변을 깔고 앉아갖고 그걸 막 벽에다가 칠을 하더니 그걸 손에다가 쥐더니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남노당 총책이었던 박갑동 씨가 쓴 박헌영 전기에 보면 박헌영이 감옥에 갇히고 2달째가 되었을 때 대변을 손에 쥐어 벽에 바르고 심지어 변을 먹기까지 했다. 지독한 놈. 네가 아무리 대변을 씹어 삼켜도 대일본 경찰이 절대로 빨갱이 놈한테 속지 않는다. 일본 경찰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동아일보 사진 나온 것처럼 1927년 11월 박헌영을 정신병자라고 풀어줍니다. 그럼 일본 경찰이 왜 그렇게 고문하다가 말고 박헌영을 풀어줬을까요? 일본 경찰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독한 공산주의자라면 혁명을 위해서 대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그 짓을 일주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변을 먹어라. 먹을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주님은 사랑하지만 대변은 조금 의지가 강하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일주일 먹어라. 이를 악물고 일주일 먹을지도 몰라요. 3개월 드실 분, 6개월 드실 분. 일본 경찰이 생각할 때요, 아무리 지독한 공산주의자라도 아무리 혁명이 좋다 그래도요, 대변을 한두 번 그냥 눈 깍깍 그냥 이를 악물고 먹을 수는 있겠지만 6개월을 먹었다. 이건 정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헌영이 대변을 6개월을 먹었어요. 그 일본 경찰이 생각할 때 이건 아무리 지독한 공산주의자라도 아무리 혁명이 좋아도 대변을 6개월씩 먹으니까 이놈은 진짜로 정신이 이상해진 거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다 검증해 봤더니 100% 이건 도저히 못 고치는 정신병입니다. 그 미쳤는 줄 알고 풀어줬어요. 그래도 의심이 돼갖고 일본 경찰이 박헌영을 풀어줘 놓고도 맨날 감시를 합니다. 박헌영이 풀려나자마자 자기 아내 주세죽을 임신을 시켜요. 주세죽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양수가 터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남의 집
젊은 안악이 애를 낳는데 외간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대단한 신뢰죠. 일제시대 때는 이건 남녀가 유별해가지고요, 여자들이 있는데 외간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큰일 날 일입니다. 젊은 세대가 양수가 터져갖고 애를 낳네 마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그걸 옆에 가서 들여다보기가 민망하잖아요.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막 나올라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멀찍이 삼엄하던 경계를 풀었어요. 그 틈을 타서 박헌영이요, 양수가 터지는 자기 아내, 역시 전설적 공산주의자 주세죽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 6개월 대변을 먹고요, 자기 아내 양수가 터져갖고, 부인이 양수가 터지면 조금 있으면 애가 나오는데 그럼 산모를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아내를 데리고 탈출해갖고 배를 타고 동해바다를 올라가갖고요,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이미 소련 공산당 책임자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박헌영을 환영해서 한 달 동안 몸조리를 잘하게 만들고 박헌영을 데리고 모스크바에 가서 아주 제대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혁명가로 길러냅니다. 그때 박헌영이가 모스크바에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월남을 공산화시키는 호지명, 호치민, 이런 세계적인 공산주의자하고 교류하면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6개월 대변을 먹었던 이 의지의 한국인이 1927년에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한 땅에 있었어요. 이 박헌영은 남한 사람입니다. 고향이 충청도죠. 자, 그 다음 장면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과 함께 남노당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이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헌영은 1920년대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계속했고요, 이강국이 박헌영의 오른팔로, 나중에 조선공산당이 남노당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 남노당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강국이 사귀었던 애인이 김수임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즘 기준으로는 그렇게 미인처럼 안 보이는데요, 요게 일제시대 해방 때는 요런 분이 미인이었대요. 그때는 다 못 먹어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복스럽게 얼굴이 달덩어리 같고 살이 이렇게 붙어있는, 김수임은 그 당시 최고의 미녀였고, 1940년대에 여자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으니까 조선에 굉장히 드문 인재였죠. 지금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요, 1940년대 조선 사람이 미국 사람 만나고 유창하게 영어하는 거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여자였고 아주 고학력 인텔리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교계의 여왕으로 통했던 아주 인기가 있었던,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 같은 인텔리 여성이었어요. 이강국이가 김수임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둘이 동거하면서 자기 애인 김수임을 철저히 공산주의자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김수임한테 지령을 내립니다. 자기 애인한테 지령을 내렸는데 무슨 지령을 내렸냐면요, 조선 공산당을 감시하는 미군 책임자랑 동거해라. 이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애인을 딴 남자한테 동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누구냐면 원수, 조선 공산당을 감시하는 미 군정 책임자 동거를 시켜요. 그 김수임이가 자기 애인의 지령을 받고요, 그 미국 남자를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드디어 동거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때려잡는 미군 책임자 집에 공산주의자가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군 책임자가 공산당 때려잡으려 그러면 쥐도 새도 없이 싹 사라져요. 이놈들이 다 어디 숨었지? 그 다음에 또 공산당 일망타진하려고 계획 세우면 어느새 그 계획이 다 유출이 돼요. 아무리 뒤져봐도 누가 이 공산당 때려잡는 계획을 유출시키는지 몰라. 알고 봤더니 자기가 동거하고 있었던 여자. 나중에는 이 미군 책임자가요, 이강국을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남노당 지도자니까요. 이 이강국이 어디 숨었을까요? 김수임이가 자기 애인 이강국을 본인이 미군 경찰 책임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기 집에다가 몰래 숨겨요. 그래 이강국을 잡아가두라고 지명수배 명령을 내린 그 미군 책임자 집에 이강국이가 숨어 있으니까 이걸 무슨 수로 잡아냅니까? 거기 몰래 숨어 있다 결국 김수임의 도움을 받아 이강국이 38선 넘어 북한으로 탈출합니다. 북한 가서 이강국이요, 김일성 정권의 첫 번째
외무부 장관이 돼요. 여러분, 제가 두 사람만 소개했습니다마는 남한 땅의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느냐, 그분들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뛰어나게 헌신적으로 투쟁했느냐, 두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1920년대에 벌써 공산주의 혁명했다고 대변을 6개월씩 먹고요, 자기 부인이 양수 터질 때 배를 타고 동해바다를 건너는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요,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배운 박헌영이가 20년대부터 남한 땅에 있었습니다. 40년대에는 자기 애인을 미 군정 책임자에 동거시켜갖고 끊임없이 남한 전역을 교란하다가 북한 탈출에 성공해서 외무부 장관까지 지낸 거물 이강국이가 역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는요, 신문을 보면 공산주의자 검거 이런 제목이 없어요. 신문 기사 내용은 공산주의자 100명을 체포했다, 200명을 체포했다, 수도 없이 많은 공산주의자 체포했다는 내용인데요, 신문 제목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산주의자 검거가 아니고요, 주의자 검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주의자입니다. 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요, 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학, 실학, 성리학, 천주학 다 들어보셨죠? 동학혁명이라 그러지 동주의라 그러지 않아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의, 사상, 이념을 가리켜서 학자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 서양의 이즘, 그 서양 단어를 이 동양 언어로 번역하면서 한자로 주의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게 이제 일제시대 때 조선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우리는 주의란 말이 없었고 일제시대 때 민주주의가 있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한테 민주주의 안 가르쳐 줍니다. 자본주의 잘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뭐 공업화가 되고 이래야 자본주의라는 게 좀 들어오죠. 민주주의도 모르고 자본주의도 모를 때 조선 사람들이 아는 주의가 딱 하나, 주의 그러면 공산주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공산주의 검거 이게 아닙니다. 주의자 검거. 조선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요, 저 사람 주의자야. 주의자라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라는 얘기야, 사회주의자라는 얘기야. 요즘 같으면 헷갈릴 텐데 그 당시는 주의자 그러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주의 그러면 공산주의,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공산주의자가 강했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 기록에 보면요, 끊임없이 붉은 물결이 침투하고 있다. 이 공산주의 붉은 물결이 조선 땅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남한의 제일 큰 단체 그러면요,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 경제단체도 있고요,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정의당, 이런 정당, 정치단체도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협회, 스포츠단체도 있고요, 기독교, 불교, 천도교, 종교단체도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단체도 있어요. 단체 그러면 사람 모인 게 다 단체니까 정당, 기업, 스포츠, 학교 전부 단체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단체란 단체를 다 모아보면요, 38선이나 남한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은 1등 단체, 그게 뭐였냐면 조선공산당. 나중에 이름을 바꾼 남노당이요, 남한에서 무려 1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모든 단체를 망라한 가장 큰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회원수도 제일 많아요. 지도자들이 모스크바 가서 혁명을 제대로 배운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대변을 6개월씩 먹지 않나, 자기 아내를 막 혁명을 위해서 자기 철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집에다가 막 동거를 시켜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최고의 엘리트와 100만의 당원. 이건 누가 봐도요, 남한은 100% 공산화 된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아시아 역사의 기적, 한국이 공산화 안 된 게 기적이다. 그 기적이 가능했던 한 사람. 그 다음 장면이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일본 조선총독부가 그 당시 제일 높은 금액의 현상금을 걸고 이승만을 지명수배했어요. 이승만 체포하려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활동할 때 중국 사람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중국 옷 입고 중국 사람으로 변장해서 독립운동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라는 게 조선 땅에 그렇게 막강했는데요. 누가 봐도 공산화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막아냈냐면 공산주의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1903년에 원산 대붕이 일어나가지고요. 공산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공산당과 싸워 이긴 세력은 없어요. 공산당이 들어가면 경제고 정치고 문화고 다 새빨갛게 물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소련이든 동독이든 폴란드든 지금 북한이든 대한민국이든 공산당과 싸우고 공산당을 무너뜨린 세력은 딱 하나,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공산당과 싸워 이기죠? 사람의 힘으로 이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위대한 기독교인 이승만이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열광하고 있는데 그때 벌써 예언을 합니다. 공산당은 망한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왜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생각했냐면 성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를 공산당은 뺏어가서 인민의 자유를 당이 뺏어서요, 당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한다. 기독교 신앙에 의거해서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 북한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북한 마을 사진인데 선전탑이 세워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70년 동안 70번 넘게 1월 1일이 되면 어버이 수령이 인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신년사에 70년 넘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반복된 말이 이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올해 1월 1일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심하는 대로 결심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합시다. 내가 진해에 살지 창원에 살지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동무는 창원에 사시오. 동무는 부산으로 이사 가시오. 당이 내가 어디 살지를 결심하면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할지 대학에 갈지 내가 결정하면 자유민주주의. 동무는 공장에 가시오. 동무는 대학에 가시오. 당이 결정해 주는 대로 당이 결심하면 그대로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한다. 1917년에 벌써 이승만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탈북자 구출한 일을 하잖아요. 남한 땅에 구출한 탈북 동포 10명을 딱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북한 살다가 남한 내려와서 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10명한테 물어보면요, 그 중에 8명, 9명이 자유가 좋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직업도 당이 시키는 대로, 어디 사는지도 당이 시키는 대로, 여행도 당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학 들어가려도 당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당이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데 나만 오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제일 좋습니다. 제가 또 물어봐요. 자유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돈 벌 자유, 여행할 자유. 자유에도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자유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희한한 대답을 해요.
무슨 자유냐면요, 요 자유래요. 요 자유. 요게 뭐냐면 은행 가서 돈 찾는 자유. 이게 제일 좋대요. 여러분, 은행에 내 돈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 돈 찾는 거, 이게 자유인가요? 여러분, 은행 가서 현금 인출기를 넣고 돈 찾을 때마다, 야,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돈을 마음대로 찾는구나, 할렐루야.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돈을 내가 찾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내 돈을 내가 찾는 게 당연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내 돈을 내가 찾는 게 당연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은행에 있는 내 돈 찾을까 말까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당에서 동무는 돈을 찾으시오, 허락을 받아야 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당 간부들이 허락을 잘 안 해줘요. 예를 들어 내 돈 100만 원을 찾는데요, 당 간부한테 30만 원, 40만 원 뇌물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찾는데 수수료가 30%, 40%면 누가 그 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북한 주민들이요, 돈을 바치지 않고 여자들이 몸을 바칩니다. 북한에 아주 매출이 그냥 나라 전체에 꽉 차게 된 게 공산당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돈 찾으려도 몸을 바치든지 돈을 바쳐야 돼요.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북한을 탈출한 주로 북한 우리 동포 여자분들이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 북한한테 이제 잡혀 들어가서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 받았던 얘기를 증언한 내용도 많고요,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린 것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 인터넷 보면 북한의 실상, 여자 탈북민들의 증언 가운데 뭐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게 우리 남한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탈출한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요, 빨개 벗겨 가지고 남자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거기서 대변을 보게 해요. 빨개 벗긴 다음에 쪼그려 뛰기를 하게 합니다. 아, 이건 냄새가 날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맡겨도 그 돈을 내가 찾을 수 없잖아요. 당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도망 다니는 여자들이요, 돈을 자기 몸속에다가 감춰요. 은행에 돈을 못 맡기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건데, 이거 은행에 맡겨도 당이 결심해야 내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항문, 자궁 이런 데다 돈을 막 쑤셔갖고 몰래 감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안한테 잡히거나 그 탈북자들 단속하는 거에 걸리면요, 이 공산당 놈들이 이 여자 몸속에 감춘 돈 그거 빼내려고요, 빨개 벗겨가지고 대변 보게 하고, 빨개 벗겨갖고 쪼그려 뛰기, 뜀뛰기 막 하게 만들고, 이래갖고 돈 찾아내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그림과 증언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 은행에 돈 맡겼다가 돈 찾을 때마다 그 고생을 했으니요, 아, 대한민국 딱 왔더니 카드만 탁 넣고 비밀번호 띡띡띡띡 눌렀더니 돈이 탁 튀어나와요. 야, 내 마음대로 돈 찾을 수 있는, 이게 북한 살다가 남아 오니까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 자매 하나한테 카드를 주고 30만 원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은행이 바로 옆이니까 5분 만에 와야 되는데 30분 걸려도 안 와요. 아, 이 친구가 남아 나서 어리버리해갖고 길 잊어먹은 거 아니야?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늦지막하게 30분 만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싱글벙글해.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물어봤더니요, 아, 은행에 카드 놓고 돈 찾을 때마다, 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돈을 막 몸에다가 쑤시고 그거 감출까봐 이 돈을요 비닐로 싸가지고 그걸 막 문질러요. 그럼 코팅을 하잖아요. 그 코팅한 돈을 막 먹어요. 뱃속에다 돈을 간직하느라고. 그 여러분, 돈을 코팅처럼 해갖고 그걸 먹으면 얼마나 목구멍이 쓰라리겠어요. 그러고 대변 화장실 안 가고 버티는 거야. 일주일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만에 이게 나오면요, 여러분, 돈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변으로. 그걸 씻어가지고요 다시 또 먹어요. 내 뱃속에 들어갔다가 변으로 나온 돈을 다시 씻어갖고 먹을 때 그 눈물이 나고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그때마다 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생하던 분들이 남아나서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카드를 넣고 사실 금액 30만 원 누르면 30만 원이 한 방에 딱 튀어나와 갖고요,
행복한 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카드를 딱 넣고 차실 금액 10,000원. 10,000원 탁 나오면 이야 좋다. 다시 또 카드를 넣고 차실 금액 10,000원. 야 좋다. 이거 한 5번 하면 뒤에서 막 짜증낸대요.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고 한 50,000원 찾고 동네 한 바퀴 돌아. 기분 좋아갖고. 그리고 다시 또 카드 넣고 차실 금액 10,000원. 이래갖고 제가 만난 탈북자 가운데는요 50만 원 찾는데 8시간 걸렸다는 분도 봤어요. 10,000원 찾고 기분 좋아서 떡볶이 하나 먹고 다시 또 10,000원 찾고 기분 좋아서 오뎅 하나 먹고 야 내가 좋은 나라 와서 돈 마음대로 찾는구나. 우리는 자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를 빼앗긴 북한 동포들한테는 내 돈 내가 찾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요. 그 30만 원 찾는데 30분 넘게 걸렸던 그런 자매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가 누가 봐도 남한 땅을 휩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공산주의 망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망한다. 기독교 정신으로 1917년에 일찌감치 공산주의와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공산주의가 생겨날 때부터 우리는 공산당과 싸운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싸우기 시작해요. 이승만 박사가 반공 기독교를 부르짖으니까 여기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합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 그 다음 장면이요. 영락교에 계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정치를 해서 높은 벼슬자리를 얻을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일본이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신사참배하면 망한다. 대일본 제국과 정면으로 싸우셨어요.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끝까지 공산당과 싸우다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분 손양원 목사님 무슨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분이 평생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장관 한다든지 본인이 하기를 원하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 평생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정치에 관심 없으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요 공산당하고는 끝까지 싸우셨어요. 공산당과 싸우는 건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원래 북한 신의주에서 목회하셨는데요, 한경직 목사님 북한에서 정당을 결성하셨습니다. 공산당과 맞서는 당을 만드셔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경직 목사님의 제자들이 일으킨 세계 최초의 반소, 반공, 소련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계 최초의 사건이 신의주 학생의거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신의주 학생의거의 배후 조종자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정치엔 관심 없으셨지만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당도 만드셨고 당에서 요직으로 활약도 하셨습니다. 신의주에서 활동하다가 북한 공산당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암살 위협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오셨죠. 똑같이 북한에서 공산당의 핍박을 받아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모아가지고 27명이 피난민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피난민 공동체가 발전해서 이 남한 전역에 1,000개가 넘는 장로교회를 세운, 남한을 아주 그냥 장로교 일색으로 만든 1등 공신교회죠. 영락교회로 그 피난민 공동체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요.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공산주의자는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이다. 괴물이며 민족 반역자로 삼천리 강산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괴물을 뵐 자가 누구인가? 공산주의라는 괴물을 베야 그래야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요. 누가 뵐 수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들만이 공산주의라는 붉은 용을 뵐 수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반공투쟁을 하십니다. 천륜도 모르고 인륜도 무시하는 공산당이 우리 삼천리 강산의 반을 점령하고 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안악자손과 같은 공산주의 무리를 섬멸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구약의 안악자손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 공산주의하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워야 된다. 참 온유하고 인자하기로 유명하셨던 인격자 한경직 목사님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 인자하신 양반이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건 배야 된다. 그래서 이 영락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과 무력으로 투쟁하는 무장단체가 생겨납니다. 이 특이하죠? 교회에서 무장단체가 생겨나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단체가 그 유명한 서북청년회입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한테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전재산 다 뺏기고요, 가족들 학살당한, 공산당이라면 아주 치가 떨리는 이런 기독교 청년들이 이남으로 내려와서 영락교에 몰려듭니다. 그때 좌익 공산주의자들이요, 불 지르고 총 쏘고 암살하고 백주 대낮에 테러를 자행했어요. 테러를 자행하는 공산당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신생 대한민국은 국군도 약했고 경찰도 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서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무력 기관이 너무나 약했어요. 그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민병대죠. 젊은 청년들이 무장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서북청년단이에요. 서북청년단이요, 38선 이남,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직접 소련 공산당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북 실정 보고대회라는 걸 합니다. 소련 놈들이 평양에 들어와가지고, 평양이 아주 잘 사는 도시였거든요. 평양 사람들이 시계 차고 있는 거 보면 다 뺏어요. 그 사진 찍은 거 보면 소련군 장교가 팔뚝을 이렇게 들고 자랑을 하는데 여기 시계를 막 5개씩 걸고 있어요. 여기도 5개씩. 조선 사람 시계 뺏어가지고 팔뚝에다가 막 시계 넣고 자랑하는 이런 사진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조선 여자들이요, 소련군 나타난다 그러면 얼굴에다가 수검댕을 칠했어요. 처녀들이 남자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이 세련되지 않아서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 남자들 다 한복 입고 다닐 때거든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얼굴에다가 껌댕칠을 하고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소련 병사들이 조선 처녀들을 닥친 대로 강간해 갔고요, 마을 입구에다가 깡통 같은 거 매달아놔. 그리고 소련군 나타나면 깡통을 막 두들겨요. 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나면 처녀들이 막 갑자기 옷을 벗고 남자 옷 갈아입고 얼굴에다가 껌댕 칠해가지고 나환자처럼 변장을 하고, 이 소련 사람들이 와가지고 흥남 비료공장 기계 그거 뜯어가고요, 수풍댐에 있었던 발전기, 독일제 발전기였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독일제도 갖고 오고 그래서 북한을 많이 공업화시켰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사놓은 좋은 기계들을 전부 다 뜯어갖고 소련으로 가져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 강간하고 시계 다 뺏어서 차고 다니고 기계 뜯어가고 기독교인들 다 몰살시키고 공산당 반대하는 사람 한밤중에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북한에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북 실정 보고대회를 통해서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북한에서 경험한 기독교 청년들이 남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1945년 11월 28일 날 서울 안국동에서 신의주 반공 학생 사건 진상보고회가 있었어요. 소련이 이렇게 못살게 굴기 때문에 신의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열심히 소련 공산당과 싸웠다, 이런 얘기를 막 보고하는데, 남한에 있었던 남노당, 그때 그 남노당 청년 조직 책임자가 여운형의 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서북 청년단이 이북 진상 보고대회를 하는데 거기 습격해가지고요, 좌익 청년과 우익 그 서북 청년단이 난투를 벌입니다. 종로에서 막 싸우면서 서로 그냥 강목으로 때리고 치고받고, 때리고 도망가고 때리고 도망가고, 싸움이 점점 이 싸움의 행렬이 길어져 갔고요, 그 당시 종로에 있었던 유명한 단성사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 단성사 일제시대 때 유명한 극장, 해방전국의 극장이었는데요, 요 단성사 그러면 여러분 옛날 텔레비에서 나왔던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그 김두한, 주먹패로 유명하잖아요. 김두한이 두목으로 있었던 주먹패가 단성사 패거리잖아요. 단성사 여기는
아주 조폭들이 활동하던 중요한 그 사람들 은어로 나와바리라 그러죠. 조폭들. 여긴 내 나와바리야. 뭐 이런 말, 일본 말인데 그 단성사 조폭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웬 놈들이 나와바리를 막 어지럽혀요. 내 구역에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나타나서 막 주먹질을 하고 강목으로 싸우거든요. 가만히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더니 이북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이남 말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단성사 패거리는 전부 이남 사람들이니까 저 북한 놈들이 왜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싸움질하고 그것도 내 나와바리에서 이러고 단성사 조폭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서북 청년단을 막 공격합니다. 서북 청년단이 애국자들이지만 다 북한에서 대학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지식인 인텔리들이지 공산당 때문에 다 뺏겨서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게 된 거지 원래 싸움 잘하는 주먹패가 아니죠. 조폭들하고 싸우는데 서북 청년단이 자꾸 밀려요. 결국 단성사까지 갔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도망을 쳐서 종로 3가에 있는 서북 청년단 숙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이 좌익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숙소가 아주 높아요. 담을 한 3m로 쌓아가지고 못 넘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단성사 패거리의 두목이었던 아혹이라는 조폭 두목이니까 아주 붕붕 날라댕기던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죠. 이 조폭 두목이 부하들이 딱 그 숙소까지 앞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이러더니요. 담장이 3m였는데 그거를 붕 넘어가지고 이 조폭 두목이니까 뭐 대단한 무술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 높은 담장을 혼자 딱 넘어가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담장 안에 딱 들어가면 자기는 혼자거든요. 나머지 서북 청년단이 이게 몇십 명 있는지 모르는데 혼자서 담장을 딱 넘어 들어가갖고 나랑 단판을 짓자. 역시 조폭 두목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배짱이 대단한 사나이죠. 이 사람이 단신으로 높은 담을 넘고 들어가갖고 너희들 어떤 놈들인데 내 나와바리를 어지럽히냐? 이러고 본 거예요. 봤더니 뭔가 이상해요. 담장도 높게 쌓아갖고 주먹질한 놈들이니까 분명히 우리 단성사 패거리 같은 조직폭력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깡패들 숙소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담배꽁초가 막 쌓여있고 술병이 뒹굴고 무슨 뭐 여자들 음란 잡지도 있고 깡패들이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화투 치고 화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깡패 숙소에 책이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있고 성경책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 당시 조선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던 무렵인데 배운 사람들이에요. 야 너희들 깡패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깡패 숙소에 화투도 없고 술병도 없고 담배도 없고 성경책만 잔뜩 있고 정체가 뭐냐? 우리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인데 공산당한테 다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공산당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다 고생하는데 문제는 38선 이남의 남쪽 주민들은 공산당이 그렇게 잘못된 것도 모르고 남로당한테 넘어가갖고 우리 조국의 절반이 공산당의 노예가 된 것도 원통한데 지금 남한까지 공사가 되려고 그러니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다. 아오기가 얘기를 들어보더니 야 그 말이 정말 맞냐? 하나하나 질문을 해요. 이 깡패도 사람을 많이 상대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저게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봤더니 이게 진짜예요. 이 아오기 단성사 패거리 깡패 두목이 깡패였지만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비록 우리가 깡패지만 나라가 있어야 깡패 짓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단성사 패거리는 서북 청년단과 협력한다. 이래서 이때 깡패들이 전부 다 반공투사가 돼가지고요 대한민국 지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이 단성사 패거리 깡패들이 서북 청년단에 생활비를 대줘요. 서북 청년단이 이북 실정 보고대회를 할 때 좌익이 동원한 좌익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하죠. 그럼 단성사 조폭들이 나가가지고 좌익들하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이렇게 물리력을 확보하게 돼갖고 깡패들까지 합세해서 공산당과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남한 전역에서 그냥 좌익과 우익이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 1945년 해방부터요 1950년 6.25 전쟁까지 좌익들하고 싸우다가 군인이 아니었던 군인들이야 6.25 때 총 들고 싸웠잖아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요 좌익과 싸우다가 죽으신 민간인 청년이
17,274명입니다. 17,000명이 6.25 전쟁 이전에 좌익이랑 이렇게 주먹 싸움하고 막 몽둥이 찜질하고 하다가 죽창에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무려 17,274명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서북청년단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문제는 그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거든요. 국군 안에 공산주의자가 들어가고요.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여순반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순반란 때 그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 여순반란은 대한민국 국군이 일으킨 겁니다. 군대 안에 공산당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북 출신의 나중에 대한민국이 아주 명장이 되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의 한신이라는 아주 젊은 엘리트가 서북청년단을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공산당한테 막으려면 국군이 튼튼해야 되는데 내가 군대에 들어왔더니 새빨간 아주 남노당 첩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 내에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방공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침 그때 18연대를 창설하는데요. 이 18연대는 좀 이북 출신 서북청년단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방공연대를 만듭시다.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들이 뭐 직장도 없고 맨날 좌익들이랑 주먹질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 그럴 바에 내가 군대 입대하자. 북한 출신 기독교인들이 대거 18연대 입대합니다. 그러니까 18연대 모임에 가보면요 계급이 다 있는데 뭐 상병, 일병 이게 아니라 형님, 아우님 서로 알던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어요. 부대 안에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성경책 읽으면서 이 나라 공산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18년대 장병들이요 철모에다가 해골을 딱 그렸어요. 뭐냐? 공산당과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서 해골, 백골이 되더라도 내 백골이라도 고향 땅에 묻히겠다. 백골이 되더라도 고향 땅을 되찾겠다. 이런 뜻으로 철모에다가 백골을 새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지금도 있죠? 대한민국에서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백골 부대. 지금도 백골 부대 딱 들어가면 백골을 저렇게 탁 멋있게 그려놨어요. 이 백골 부대가 사실은 북한에서 넘어온 한 90%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분도 있었지만 북한 출신의 기독교인들 서북 청년단이 중심이 돼서 백골 부대를 만들었고요. 이 백골 부대가 다부동 전투를 위시한 낙동강 전선에서 끝까지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나중에 또 그 백마고지 전투 유명하죠? 백마고지에서도 끝까지 싸우고 뭐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최정예 가장 용맹한 부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 백골 부대가 이북 출신의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나라, 박헌영, 이강국처럼 최고의 엘리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100만의 남노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요 뭐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서북청년단, 백골 부대 각계각층에서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17,274명이 피를 흘려가면서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공산당을 물리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제가 예전에도 아마 5년 전에도 이 지도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로 건국되었는가 한마디로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큰 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250배 큰 나라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죠. 소련이 그 엄청난 영토와 국력을 가지고요 소련 주변에 있는 40개 나라를 다 공산화시켰어요. 아시아에 20개, 유럽에 20개. 보세요 여러분, 소련이 옆에 있는 나라를 다 공산화시켰는데 유일한 한 나라, 소련이 공산화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 1917년부터 공산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소련 이전에 러시아 교과서에 진해라는 항구 이름이 나왔어요. 소련이 공산화시키려고 1920년에 마차 세대에다가 황금을 가득 실어서 보냈어요. 제일 먼저
제일 간절하게 제일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공산화 시키려고 했던 대한민국만 희한하게도 정반대로 공산화를 막아내고 나머지 나라는 다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다게스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많은 나라가 다 공산화됐는데요, 대한민국 한 나라만 공산화를 딱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산화를 막아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이 잘 번영해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사사기 2장 10절 오늘의 본문 한 번 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나운 7 족속하고 전쟁을 벌여요. 평생을 전쟁을 해서 그 사나운 2만 민족을 물리치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의 기억이 없습니다. 전쟁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을 통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세대는 다 떠나고 전쟁을 모르는 다른 세대는 전쟁도 모르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사사기에 혼란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딱 이렇게 됐죠. 기독교 정신으로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 세대 분들은요, 6.25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거 안 하고 책을 안 읽어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다 겪어봐서 아세요. 그 세대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요, 6.25 전쟁도 모르고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도 몰라요. 아, 똑같이 나눠 먹자는 거니까, 평등하자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압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세대가 떠나고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사사기의 혼란을 겪었던 것처럼 6.25 전쟁을 모르고 공산주의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좌경화되고 교회는 약해지는 침체기,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대학 가서 강의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공산주의가 있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가 제일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산주의자들이 명찰 달고 다닐까요?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마에다가 공산주의자들은 새빨갛게 표시를 할까요? 공산주의자가 많이 있는데요, 자신이 공산주의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헌영은요, 공산주의 혁명을 하느라고 미친 척 변장을 하느라고 대변을 6개월씩이나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데 아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 위장하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 공산주의자가 많은데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어딘가 이상하다, 저 사람 빨갛다. 공산주의자랑 싸워봤으니까 알죠. 문제는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시고 전쟁 모르는 세대는요,
공산주의자가 변장을 하면 그걸 분간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장하느냐? 제일 전통적인 방법 두 가지.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전설적인 북한 공산 왕조의 창시자 김일성 아닙니까? 이 김일성이가요, 대남 공작원과의 대화, 북한에서 발행되는 김일성 전집에 보면 대남 공작원과의 대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남 공작원이니까 누구죠? 남한에 내려보내는 간첩. 너희들이 남한 가서 간첩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버이 수령이 한 수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공산주의 성공했는 줄 알아? 내가 공산주의 한다 그랬으면 인민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거야. 내가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혁명을 성공시킨 거야. 여러분,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민주주의 하려는 거지 절대 공산주의는 안 합니다. 실제로 김일성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한다고 북한 주민들을 속여서요, 사실은 공산주의 했고, 사실은 공산주의도 아닌 어버이 수령 독재 3대 세습 사이비 종교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김일성이 한 게 1974년이에요. 남한에 보내는 간첩들한테 너희들 남한 내려가갖고 공산주의 한다, 혁명한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민주주의 한다 그래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이요, 공산주의라고 말 안 해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교육을 해요.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주체사상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민주학생교육. 민주교육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공산주의 가르칩니다. 언론에서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어떨 때는 그대로 뺏기기도 합니다. 북한 주장을 신문방송이 그대로 옮겨요. 당신들 왜 북한 방송하고 종북 방송을 하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주의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종북 방송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민주 방송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 노동조합을 한대요. 그래서 민주주의 한다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무개 열사, 아무개 열사, 아무개 열사, 다 어버이 수령에게 충성을 바쳤던 종북 세력들을요, 열사라고, 민주주의 열사라고, 공산주의 교육하면서 민주교육이라 그래요. 북한 방송, 신문 그대로 뺏기면서 종북이 아니라 민주언론이라 그럽니다. 공산주의 노조 활동을 하면서 민주노조라 그럽니다. 김일성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민주, 절대 공산주의란 얘기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라 그래서 내가 성공한 거다. 김일성이 첫 번째 성공자고요. 북한에서 성공했던 전략이 지금 남한에서도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는 조선 공산당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불법 집단이 됩니다. 요때만 해도 조선 공산당이 합법이어서 남조선의 제일 큰 정당이었기 때문에 서울중앙방송국, 지금의 KBS에 조선 공산당 대표 박헌영이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라디오 연설이었죠. 자, 전 국민이 듣는 라디오 연설에서 박헌영이가 진보적 공산주의의 깃발 밑으로 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게 아니고요, 진보적 민주주의의 깃발 밑으로 라는 제목으로 연설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진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진보, 민주, 이런 이름으로 가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보 이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진보가 대한민국을 위한 진보인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진보인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진짜 대한민국이 진보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 말하는 진보는 도대체 뭔가, 애국하자는 진보인가, 공산당한테 나라 팔아먹는 매국하자는 진보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해서 대한민국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려는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서 공산화되게 하려는 민주주의인가. 민주라고 다 민주가 아닙니다.
진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요, 박헌영, 김일성 1945년부터 이미 진보, 민주라는 단어를 애용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보, 민주 이런 말을 들으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말하는 건가 거짓말하는 건가 분별해야 되는데, 옛날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이 누가 진보라 그러던 민주라 그러던 딱 보면 아, 저놈은 좀 빨갛다. 옛날 어른들은 그건 분별했는데요. 그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전쟁도 모르고 공산주의도 모르는 세대는 그거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야, 진보는 발전하는 거니까 좋은 거고 민주는 국민이 주인 되는 거니까 좋은 거다. 우리 국민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참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교수님,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아직도 있나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아예 대놓고 공산주의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걸 젊은 학생들도 알아요. 요새는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수님, 공산주의가 왜 나쁘죠?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있나요? 요즘은 진짜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왜 나쁘죠? 좋은 거 아닌가요? 다 좋다고 배웠는데. 심지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학생이요, 기독교 학교, 어느 기독교 대학에 제가 가서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쭉 강연을 했더니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학생이 손들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교수님은 왜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나쁘게만 말합니까? 아니, 공산주의도 좋은 점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씨를 딱 들어봤더니 북한 말씨예요. 너 북한에서 넘어왔구나. 넘어왔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내려온 청년이요, 남한에 와서 공산주의를 배우고요, 주체사상을 배워서요, 저 같은 목사가 수업하면 아니 교수님 왜 공산주의를 비판합니까? 왜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까? 아니,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여러 번 겪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이 정도로 남한에 아주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나쁠까요? 첫째, 평등을 파괴합니다. 말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눠 먹겠다 그러죠. 여러분, 인간 불평등 지수, 그 나라가 얼마나 불공평한가, 불평등한가, 그런 거 조사해 보면 압도적 1위가 북한입니다. 김정은이는요, 북한 전역에 별장이 7,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국의 농구 선수 로드맨이라는 선수를 여러 번 북한에 초청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옛날에 악동으로 유명했던 데니스 로드맨 농구 선수가요, 북한 가서 김정은 만난 다음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야, 내 친구 김정은은 세계 최고 부자다. 별장에 가봤더니 으리으리하다. 로드맨이 가본 별장은 세 발의 피입니다. 북한 전역에 별장이 무려 7,000개. 그 고위급 탈북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바다에도 별장이 있대요. 바다에다가 해저에다 별장을 만들어 갖고 그 별장에 들어가면요, 바다에 큰 물고기, 고래가 막 이렇게 헤엄치는 게 무슨 어린이 대공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야생 고래를 볼 수 있대요. 야생 물고기를 바다에다가 별장을 만들어서. 어버이 수령은 별장이 7,000개고요. 북한 주민들은 300만에서 400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세상에 빈부격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격차가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부자 가운데 전국에 별장 7,000개 가지신 분 있어요? 대한민국 가난한 사람이 300만 명, 400만 명씩 굶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빈부 차이가 있지만 북한에 비하면 이건 거의 북한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어버이 수령은 별장이 7,000개고 주민은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지금 2021년 현재 북한 2,200만 주민 가운데 무려 3분의 2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인구가 전 국민의 3분의 2예요. 불평등 1등이 북한, 2등이 어딜까요? 2등이 당연히 중국이죠. 공산주의 국가.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 160명, 평균 재산이 1조 6천억이에요.
공산당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1조면 대한민국의 재벌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란 사람들이요, 평균 재산이 무려 그것도 16명이 아니라 160명, 평균 재산 1조 6천억. 공산당 간부는 세계 최고 부자. 1조 6천억, 이걸 현찰로 갖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면요, 미국의 최고 경영자, 미국의 사장들 600명 평균 재산보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평균 재산이 80배가 많아요. 미국 사장들보다 중국 공산당 간부 재산이 80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구 가운데 5천만 명은요, 중국이 지금 잘 산 지역은 엄청 잘 삽니다만은 중국 시골에 들어가면 아직도 밥을 굽는 데가 있거든요. 중국 서민들 5천만 명은 집에 살지 않고 굴 파놓고 살아요. 집이 없어서 박쥐처럼 굴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5천만. 간부 160명은 평균 재산 1조 6천억.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외치지만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어디냐? 1등이 북한, 2등이 중국. 평등을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파괴했죠. 이 중국 공산당이 자유를 파괴한 대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3년 전에 교회 올 때 마스크 쓰고 오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교회 오면서 마스크 챙긴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 이게 자유 그리고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사람이 리원양이라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된 데가 우한이잖아요.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죠. 그 우한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한 의사입니다. 이 리원양이라는 30대 젊은 의사가요, 우한 교회 집사였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우한 병원에 몰려오는 환자들을 진료해 보니까 갑자기 폐렴 환자가 급증을 해요.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리원양이 이거 큰일 났다, 새로운 전염병이 돌고 있구나. 인터넷에다가 내가 오늘 환자를 수십 명을 진찰했는데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인터넷에 올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진료해보고 이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왜 안 잡혀가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앞에서 나왔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릴지 말지는 당이 결정하면 의사는 한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감히 공산당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가 환자 진료했다고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렸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리원양이 체포가 돼요. 리원양과 우한 지역에 세계 최초로 바이러스를 발견한 의사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또 공교롭게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깜빵 가갖고 두들겨 맞고 고생을 실컷 한 다음에 각서를 씁니다. 다시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지 않겠습니다. 쓰고 나와갖고 마스크도 없이 공산당 명령에 의해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리원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사진. 결국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리원양이 죽으면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서를 남겨요. 왜냐하면 우한 바이러스가 막 번지는데 공산당에서는 그건 말하지 말아라 금지했지만 내가 의사의 양심상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쫙 쓰는데 이 한문으로 쓴 내용을 중앙일보 기자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 글도 잘 썼어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내 어린 딸아이의 예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한의 호수에 꽃이 피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호수길을 내 아내와 딸과 더불어 더 이상 산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고 하는데 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소의
깃털보다 가볍다. 그 중국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명문장을 인용하면서 내 죽음은 어떤 의미냐? 이 마지막 문장이 나는 세상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유서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아니 새로운 병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의사의 양심으로 그걸 알려야 되지 않아요? 그걸 전 세계에 알려서 조심하라고 알려야죠. 그 양심상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공산주의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체포되었고 결국 죽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시민기자 천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중국 공산당이 처음에 의사들이 막 괴질이 발견됐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깜빡이 쳐놓고 가짜 뉴스 배포했다고 각서 쓰게 하고 입을 딱 막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걸 무마하려고요. 이 우한 폐렴이 갑자기 확 번지게 된 게 공산당 대회를 열어가지고 시민들 4만 명을 운동장에 다 모아서 열광적인 군중 집회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병이 막 돌아왔고 사람이 죽고 있는 판인데 그 사람들을 이 창원의 야구장 있잖아요. NC 다이노스. 그 야구장 같은 큰 운동장에 4만 명을 모아서 열광적인 집회를 하니 거기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져갔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공산당이 언론 통제를 하고 보도를 못 하겠어요. 천추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민인데 막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고 장례식장에 시체를 누일 곳이 없고 관이 모자르고 막 죽어가는 장면을 이 사람이요. 이 휴대폰으로 막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에 지금 중국 우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알린 용감한 언론인입니다. 시민, 원래는 정식 기자는 아닌데 시민 기자 천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행방불명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언론 통제를 했는데 그 통제를 뚫고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카메라로 사진 찍고 막 글을 써서 우한 폐렴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렸던 시민 기자들은 전부 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기 전날 이 천추스가 마지막으로 인터넷에다 올렸던 글, 내 앞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있고 내 뒤에는 공산당이 있습니다. 뒤에서는 공산당이 나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내 앞에는 눈앞에서 바이러스에 걸려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내 앞에는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 내 뒤에는 나를 죽이려는 공산당, 앞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뒤에는 공산당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딱 쓰고 1시간 지난 다음에 연락 두절. 지금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한 폐렴, 생물학적인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회적인 원인은 중국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다음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다 인터넷에 올리면, 여러분 만약 창원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하나가 새로운 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장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경남도지사가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 갖고 시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였으면요, 의사가 양심을 따라 올린 그 자유를 허용하죠. 그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게 최소한 다른 나라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최초로 바이러스를 발견한 의사들 전부 깜빵에 쳐놓고 그걸 전 세계에 알린 언론인들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이에 전 세계로 급속도로 번져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한 폐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세요? 1호 확진자 누굽니까? 중국 관광객이에요. 중국 공산당에서 통제를 했어야지. 자기 나라에서 외국 못 나가도록 공산당이 그걸 막아주니까 중국 신천지, 중국 신천지, 뭐 한국 신천지, 이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갖고 1호 확진자로 갔어요. 중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질병 관리본부에 보면 1호 확진자 공식 명단에 1번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 중국 바이러스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전 국민이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왜 나쁜가? 첫째는 평등을 파괴하고, 둘째는 자유를 파괴하는데, 이렇게 자유를 파괴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영향을 끼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산당과 싸워본 세대,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 건국했던 세대는요,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기독교가 왜 소중한지,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다 아셨어요. 그 세대가 물러나고 다음 세대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민주주의인 줄 알고 진보인 줄 알고 민주와 진보, 인권의 이름으로 위장한 공산주의에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참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전 세계에서 공산당과 싸워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킨 유일한 세력은 기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요, 나라가 어려워서 나라 전체가 지금 좌경화되고 아주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요소에 들어가 보면요, 그래도 공산당과 끝까지 싸우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질서를 지키려고, 자유를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시는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 기독교입니다. 대부분은 한국 교회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교회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주체사상과 싸워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가 되시고 자유를 지키는 전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병들이 되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주체사상을 물리치고 기독교 정신으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체사상의 영, 공산주의의 영,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라는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부터 기독교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공산주의가 왜 잘못되었고 주체사상이 이 나라를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면 공산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이 되어서 전 세계 100개국 이상 공산당과 싸워 이긴 세력은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교회가 작용화되고 장로, 집사, 목사, 교회 직분자들이요 공산주의 세뇌되는 바람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참 어렵게 된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산대부흥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인재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